정자는 민규의 기일에 처음으로 서랍을 열어 낡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중령님? 저 그걸 봤습니다. 그 사람 김기석 준장은 녹음이 끊어지는 순간 정자의 등줄기를 전율이 타고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정보사 요원의 날카로운 눈빛이 되살아났습니다. 민규야, 엄마가 간다. 조용한 할머니는 사라지고 복수의 어머니가 깨어났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윤정자는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죠. 군 정보사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며 단련된 생체 리듬은 퇴역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했습니다. 정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히 몸을 정리한 뒤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 가장 밝은 자리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영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 민규의 사진이었습니다. 26의 나이에 훈련 중 실종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지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정자에게는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다녀오렴. 정자는 매일 아침 영정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치 아들이 출근길에 나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이것이 정자의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아들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을 바라보며 정자는 마음속으로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어떤 하루가 될 것인지를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정자의 일장이었습니다. 민규는 늘 그 자리에서 정자를 바라보고 있었고 정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안도 잠시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무겁고 아팠으니까요. 정자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옥수수차 향이 집안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시골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멀리 산자락이 아침 햇살에 물들어가고 있었고 마당 한켠에는 정자가 정성스럽게 가꾼 채소밭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상추와 배추 깻잎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고 토마토도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이런 평범한 일상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평온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정자에게는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없는 세상에서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요? 정자는 차를 마시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웃들이 보기에 정자는 그저 과묵하지만 인자한 할머니였습니다. 가끔 동네 어르신들과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정자를 보며 이웃들은 참 얌전하고 좋은 분이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자가 과거 군 정보사에서 전설로 통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정자의 과거를 전혀 알지 못했고 정자 역시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정자에게는 그런 과거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한 어머니일 뿐이었으니까요. 정자는 마당으로 나가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토마토 줄기에 물을 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군에서 받은 보고서는 지나치게 간결했습니다. 훈련 중 실종 후 수색 작업을 진행했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함이라는 한 줄로 아들의 죽음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신도 없었고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영정만 모시고 지낸 지 벌써 20년이었습니다. 정자는 이런 상황이 납득되지 않았지만 애써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계속 꿈틀거렸습니다. 정자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정자의 마음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아들이 정말 훈련 중 사고로 죽었을까요? 왜 시신을 찾지 못했을까요? 왜 그토록 간단한 보고서만 받았을까요? 이런 의문들이 정자의 마음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이런 생각들을 마음 깊숙이 묻어두려 했습니다. 이미 늙은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가끔씩은 이런 의문들이 고개를 들었고 정자는 그때마다 괴로워했습니다. 특히 민규의 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이런 감정들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정자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규의 영정을 바라보며 정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규야, 엄마는 잘 지내고 있단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정자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의문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불씨는 작았지만 결코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평온한 시골 생활에 만족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 어머니로서의 본능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 본능은 정자에게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정자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모른 척 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의문은 여전히 정자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의문들은 정자를 조용히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규의 20번째 기일이었습니다. 정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민규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민규가 어릴 때 자주 달라고 했던 달콤한 호떡까지 말이죠. 상을 차리며 정자는 민규와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 민규는 엄마가 만든 호떡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한 설탕이 흘러나오는 그 맛에 민규는 늘 환하게 웃곤 했죠. 정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현실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사상을 차린 후 정자는 민규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온 민규의 방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규가 마지막으로 읽던 책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옷장에는 민규의 옷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이 방을 청소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계속 관리했습니다. 언젠가 민규가 돌아올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이죠. 정자는 민규의 침대에 앉아 잠시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민규가 군에 입대하기 전 마지막 밤에 이 방에서 나눈 대화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정자는 민규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건드리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일이니까 민규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민규의 일기장과 편지들,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민규의 군번줄과 몇 장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전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작고 낡은 녹음기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것을 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물건이 왜 여기에 있을까요? 민규는 왜 이것을 숨겨둔 것일까요?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지만 아직 작동할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잡음이 들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규의 동기였던 장상우 하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중령님, 저 그걸 봤습니다. 그 사람 김기석 준장은
녹음은 여기서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정자는 다시 한번 들어봤지만 역시 같은 곳에서 끊어졌습니다. 김기석이라는 이름이 정자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장상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녹음기를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녹음기는 대체 무엇일까요? 왜 민규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장상우가 말한 김기석 준장은 누구일까요? 정자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20년 동안 품어왔던 의혹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민규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까요?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민규를 해친 것은 아닐까요? 정자는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자는 녹음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기계 안에 담긴 이 몇 마디 말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뒤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본능이었고 진실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의문들이 폭발하듯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이제 진실을 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녹음기를 꼭 쥐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규의 영정을 바라보며 정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규야, 엄마가 뭔가 찾았구나. 민규의 환한 미소가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자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날카로운 눈빛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군 정보사에서 작전에 투입되기 전 보이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정자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조용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민규야, 엄마가 간다. 정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조용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진실을 찾아 나서는 어머니였고 과거 정보사의 전설이었던 윤정자였습니다. 정자는 녹음기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자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투지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아들을 해쳤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는 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자는 마지막으로 민규의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다려라, 민규야,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테니까. 정자는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20년 만에 떠나는 서울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정자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군 정보사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의 정자는 냉철하고 예리했습니다. 어떤 정보든 놓치지 않았고 어떤 진실이든 파헤쳐냈습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능력들이 녹슬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정자는 가방 속 녹음기를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버스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택시를 타고 옛 전우 최용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최용기는 정자와 함께 정보사에서 근무했던 동료였습니다. 정자보다 몇 년 늦게 전역했지만 여전히 군 내부 사정에 밝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자는 최용기의 집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 만에 갑자기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망설일 시간은 없었습니다. 정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최용기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혹시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문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용기야, 나다, 윤정자야. 정자가 대답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최용기는 정자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자야, 웬일이야, 갑자기.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정자는 간단히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용기의 집은 단출했지만 깔끔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군 복무 시절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정자도 그중 한 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들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차 한 잔 마실래? 최용기가 물었습니다. 고맙다. 정자는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최용기는 차를 끓이며 정자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정자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자야?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최용기가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정자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걸 찾았어. 이게 뭔데? 최용기가 녹음기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도 엿보였습니다. 정자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장상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겁니다. 중령님, 저 그걸 봤습니다. 그 사람 김기석 준장은 녹음이 끝나자 최용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았어? 민규 방에서. 정자가 대답했습니다. 최용기는 잠시 말없이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자는 최용기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기록상 죽은 사람의 어머니가 왜 여기 있지? 최용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록이 조작됐다는 걸 보여주러 왔지. 정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용기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정자야, 이건 위험한 일이야. 김기석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건 그 사람이 누구야? 정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국방부 현직 정책실장이야.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지. 최용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규의 죽음에 그런 높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용기야, 내가 정보사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정자가 물었습니다. 최용기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정자야, 그건 너무 위험해. 지금은 예전과 달라. 내 아들이 죽은 이유를 알고 싶어. 제발 도와줘. 정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최용기는 정자의 눈을 바라보며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용기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서재로 가서 작은 메모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임시 접속 코드야. 하루 정도만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절대 들키면 안 돼. 정자는 메모지를 받으며 최용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용기야. 조심해, 정자야. 김기석이 그자는 위험한 인물이야. 한번 의심하면 끝까지 파헤치는 성격이거든. 다음 날 정자는 국방부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20년 전과 달리 보안이 더욱 삼엄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에게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청소부로 변장하고 자연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과거 정보사 시절에 익혔던 기술들이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컴퓨터실로 향했습니다. 최용기가 준 접속 코드로 시스템에 들어가 민규의 파일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민규의 기록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이 어르신 뭘 그리 기웃거리시나?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는데 계급장을 보니 준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을 잃어서. 정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정자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여기는 일반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애썼습니다. 남자는 정자를 한참 바라보더니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이 어르신을 밖으로 안내해드려.
정자는 경비원과 함께 건물을 나오면서 그 남자의 명찰을 확인했습니다. 김기석이었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뛰는 것을 억눌렀습니다. 드디어 그를 직접 본 것입니다. 김기석은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정자는 그가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정자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자는 국방부를 나온 후 근처 카페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김기석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자는 이제 장상우 하사의 행방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녹음기 속 그의 목소리가 유일한 단서였으니까요. 정자는 과거 정보사 시절의 인맥을 총동원해 장상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수사의 감각이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정자는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장상우가 15년 전 전역한 후 실종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실종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상우의 전역 후 행적을 쫓다 보니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전남 광양이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정자는 주저하지 않고 광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정자는 녹음기를 다시 들어봤습니다. 장상우의 목소리에서 절박함과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광양에 도착한 정자는 장상우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다는 폐건물을 찾아갔습니다. 건물은 오래전에 버려진 것 같았지만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건물 안을 살펴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방 한 구석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장상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흐릿한 글씨로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석이 그 인간 민규를 제거하라고 했어. 민규가 뭔가 본 거야. 정자는 일기장을 읽으며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의 한 조각을 찾은 것입니다. 민규는 뭔가를 받고 그 때문에 김기석에 의해 제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자는 일기장의 다른 페이지들도 읽어봤습니다. 장상우는 민규의 죽음 이후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던 것 같았습니다. 일기 곳곳에는 미안하다 민규야 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장상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진실을 알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정자가 일기장을 읽고 있을 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야 아직도 그 일 파고 다니면 너도 다쳐. 정자는 돌아봤습니다. 이철호가 서 있었습니다. 과거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인물로 정자와는 오래된 인연이 있었습니다. 철호야 웬일이야. 정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위험한 일이야 정자야. 이철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기석이 그자 지금은 대선 캠프와도 엮여 있어. 권력이 더 커진 거야. 이철호가 경고했습니다. 그럼 더더욱 밝혀야지. 내 아들이 죽은 이유니까. 정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철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자야 이건 너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김기석은 지금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그런 사람을 건드리면 어떻게 될지 알잖아. 하지만 정자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린 진실이었으니까요. 이철호는 정자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정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알려줬습니다. 민규가 본 것은 부대 내 불법 생화학 실험 시설이었어. 그것 때문에 죽은 거야. 정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화학 실험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증거가 있어? 정자가 물었습니다. 장상우가 남긴 사진들이 있었는데 모두 없어졌어. 김기석이 다 처리했을 거야. 이철호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정자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기석이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그가 범인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철호야,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내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해. 정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철호는 정자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조심해라. 김기석은 잔인한 인간이야.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철호는 정자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정자는 홀로 남아 장상우의 일기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일기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규의 어머니에게 미안하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정자는 눈물이 나는 것을 참았습니다. 장상우도 양심적인 군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권력 앞에서는 무력했던 것이죠. 정자는 일기장을 가방에 넣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이제 김기석과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서울로 돌아가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조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기석이 이미 정자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자가 광양을 떠난 후 그 폐건물에는 김기석의 부하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정자가 놓친 증거들을 모두 수거해 갔습니다. 김기석은 정자가 얼마나 진실에 가까워졌는지 알고 있었고 이제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자와 김기석 사이의 진짜 대결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서울로 돌아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장상우의 일기장과 녹음 파일을 디지털화하여 여러 개의 복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다른 하나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정자는 과거 정보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정보사 내부 고발 창구에 자료를 전달할 계획이었습니다. 정자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제보 시스템을 통해 김기석의 범죄를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기운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파는 뒤집어져 있었고 서랍들은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민규의 영정이 바닥에 떨어져 액자가 깨진 것이었습니다. 정자는 무릎을 꿇고 민규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주워들었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사진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민규야. 정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자는 집안을 둘러보며 무엇을 찾았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자료들은 모두 가지고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김기석이 정자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규의 사진을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정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용기였습니다. 정자야 어디 있어? 집이 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 알고 있어. 지금 피해 있어. 정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집으로 와. 안전한 곳이야. 최용기가 제안했습니다. 정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최용기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고마워 용기야. 조금 있다가 갈게. 정자가 최용기의 집에 도착했을 때 최용기는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자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정자가 물었습니다. 김기석이 움직이고 있어. 내 주변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고 있다고 해. 최용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정자는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위험해진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용기야, 미안해. 널 위험에 빠뜨리게 되어서. 정자가 사과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누구 사이인데? 최용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용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최용기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정자야, 미안하다. 무슨 일이야? 정자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기록 넘기지 마. 기석이는 널 죽일 수 있어. 최용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난 처음부터 기석 편이었어. 정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배신한 것입니다. 용기야, 무슨 소리야? 기석이가 내 가족을 협박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최용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자는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2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정자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자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포기해. 기석이는 너무 강해. 최용기가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자는 밤거리를 걸으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20년 동안 준비해온 일이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정자는 아무도 찾지 않는 폐가 같은 민가를 찾아 숨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민규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약했구나, 민규야. 정자는 자책했습니다. 김기석의 권력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했으니까요. 정자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시 간다, 민규야. 정자는 휴대폰을 켜서 과거 정보사 시절 알고 지내던 심리분석관 홍지민에게 연락했습니다. 지민은 전역 후 언론계로 진출해서 현재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나야, 윤정자야.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지민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 만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언제든지요. 정자는 지민을 만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녹음기와 장상우의 일기장을 보여주며 김기석의 범죄를 폭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걸 공개해줘. 내가 직접 이름을 말할 순 없지만 당신이라면 가능한 방식이 있을 거야. 정자가 간청했습니다. 지민은 자료들을 검토한 후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폭탄은 뉴스지요. 지민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자는 마침내 희망을 찾았습니다. 정자는 폐가에서 홀로 지내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정보요원의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뒷산으로 올라가 달리기를 했고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격투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나이 든 몸이었지만 근육의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상처 입은 손가락을 스스로 꿰매며 고통을 견뎠습니다. 총도 칼도 없었지만 정자에게는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지식이 있었습니다. 김기석과의 최종 대결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민규의 사진을 바라보며 복수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홍지민은 정자가 넘겨준 자료들을 분석하며 보도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녹음 파일의 음성 분석을 통해 장상우 하사의 신원을 확인했고 그의 실종 사건과 민규의 죽음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김기석이라는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에는 법적 위험이 따랐습니다. 지민은 우회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군 내부에서 벌어진 의문의 실종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 없이도 진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지민은 밤낮 없이 취재에 매달렸습니다. 지민은 취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규가 소속되어 있던 부대에서 같은 시기에 여러 명의 군인들이 의문스럽게 죽거나 실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훈련 중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부대 내 특정 시설 근처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민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자가 말한 불법 생화학 실험 시설의 존재가 점점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민은 추가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생존한 전우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한편 김기석은 정자의 움직임이 잠잠해진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정자가 사라진 후 며칠 동안 조용했지만 그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라고 생각했습니다. 김기석은 부하들에게 언론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자가 언론을 통해 자신을 공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해왔지만 정자만큼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기석은 정자를 과소평가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산속에서 훈련을 계속하면서 홍지민과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지민이 보내온 취재 결과들을 보며 정자는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민규 외에도 여러 명의 희생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김기석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자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민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고 무엇보다 진실이 밝혀질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자는 매일 밤 희생자들의 이름을 되뇌며 그들을 위해서도 싸워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민은 마침내 보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방송국 내부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고위층에서 이 보도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김기석의 영향력이 언론계에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진실을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지민은 정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배님, 방송국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민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는 지민의 말을 듣고 김기석의 권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그들이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지민아, 위험하면 그만둬도 돼. 이미 충분히 도와줬어. 정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선배님.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민은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기존 언론사의 압력을 피해 독립적으로 기사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기사를 유포하면 완전히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민은 밤새워 기사를 다듬고 증거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제목은 20년 전 실종 사건의 진실 권력에 의해 은폐된 군 내부의 어둠이었습니다. 지민은 정자의 복수가 아닌 진실 추구라는 관점에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정자는 산에서 내려와 인터넷 카페에서 지민의 기사가 발행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기사가 올라가자 순식간에 조회수가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20년 전 사건의 진실에 관심을 보였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민규의 억울함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기석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자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기석은 온라인에 올라온 기사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 자신의 실수를 후회했지만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기석은 사이버 수사대에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사 삭제 요청을 했고 동시에 정자와 지민을 찾아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이미 여러 사이트로 퍼져나간 후였습니다. 김기석은 이제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결심했습니다.
정자와의 최종 대결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지민의 기사가 인터넷에 퍼진 지 사흘 후 국정감사 일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방부 청문회가 예정보다 앞당겨져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여론의 관심을 끌면서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압력이 커진 것이었습니다. 김기석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모든 의혹을 일축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김기석은 완벽한 답변을 준비하며 자신만만했습니다. 20년 전 일을 누가 정확히 기억하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정자는 청문회 소식을 듣고 마침내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숨어서 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김기석과 맞서야 할 순간이 온 것입니다. 정자는 산에서 내려와 서울로 향했습니다. 청문회장에 참석해 김기석을 직접 대면할 작정이었습니다. 지민에게 연락해 청문회 방청권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배님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민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숨을 이유가 없어. 정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청문회 당일 아침 정자는 정장을 갖춰 입고 국회의사당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는 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지민의 기사가 불러일으킨 관심이 이 정도였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방청석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 김기석이 입장할 것이었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김기석이 증인석에 앉았을 때 정자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꿈에서도 보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김기석은 의원들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20년 전 일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당시 부대에서는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자는 그의 거짓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청문회장에 긴급 뉴스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보좌관이 위원장에게 쪽지를 전달했고 위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스크린에 뉴스 화면이 떴습니다. 앵커가 긴장된 표정으로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실종 사건 조작 정황 드러나 핵심 인물 김기석 준장 제목이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지민이 추가 취재를 통해 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들은 급히 추가 자료를 검토했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김기석에게 집중시켰습니다. 김기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보도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의원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김기석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종자가 본 것이 뭐였는지 말씀드리죠. 청문회장의 모든 시선이 정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경비들이 다가오려 했지만 위원장이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계속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이 정자에게 말했습니다. 정자는 김기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민규는 부대 내 불법 생화학 실험 시설을 우연히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겁니다. 청문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자의 말이 떨어지자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김기석은 창백한 얼굴로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윤정자인가요?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종된 민규의 어머니입니다. 정자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자들은 정자와 김기석을 번갈아 촬영하며 이 극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분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이 김기석에게 물었습니다. 김기석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는 정자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 시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석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자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녹음은 뭘까요? 정자가 녹음기를 위원장에게 내밀었습니다. 김기석은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독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이 제지했습니다. 증인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앉았습니다. 정자는 그런 김기석을 바라보며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청문회장 밖에서는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김기석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그의 집과 사무실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생화학 실험과 관련된 기밀 문서들과 장상우를 비롯한 여러 군인들의 제거를 지시한 내용들이 담긴 자료들이었습니다. 김기석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고 국민들은 군 내부의 어둠에 분노했습니다. 정자는 텔레비전으로 김기석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0년 만에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진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김기석이 개입한 불법 생화학 실험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었고 이를 목격한 민규와 장상우를 비롯해 총 7명의 군인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두 훈련 중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실제로는 김기석의 지시로 제거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김기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자는 법정에서 판결문을 들으며 마침내 아들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허전함이 더 컸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정자는 재판이 끝난 후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그때 그대로였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민규의 영정 앞에 앉아 정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규야, 엄마가 약속을 지켰구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낸다고 했잖아. 민규의 환한 미소가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자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의문과 분노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정자는 민규의 방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지 못했던 유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정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민규가 군 생활 중에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께라고 시작되는 편지였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나 꼭 살아서 가서 말할게요. 뭔가 이상해요. 근데 엄마라면 알 것 같아요. 편지는 여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민규는 무언가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자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규는 마지막까지 엄마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라면 진실을 찾아낼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정자는 그 믿음에 보답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마워, 민규야. 엄마를 믿어줘서. 정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규의 영혼도 이제 편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렸으니까요. 홍지민이 정자를 찾아왔습니다. 재판 과정을 모두 취재했던 지민은 이 사건을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큰 일을 해냈어요. 지민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야, 지민아.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정자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지난 일들을 돌아봤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민은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자는 지민이 떠난 후 마당으로 나가 채소밭을 가꿨습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고 상추도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평온한 시골 할머니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물을 주며 민규를 생각했습니다. 하늘에서 아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이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거실로 들어가 민규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규야, 이제 엄마가 너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 정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규의 사진 속 미소가 더욱 환해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들판을 바라보며 정자는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20년간의 긴 여행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정자는 민규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라면 알 것 같아요. 민규의 마지막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정자는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민규야, 엄마가 드디어 너의 억울함을 풀어줬단다. 이제 편히 쉬어라. 엄마도 이제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일기장을 덮고 정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복수가 아닌 평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자는 민규의 영정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민규야. 사랑한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와 자신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윤정자의 긴 여행이 끝났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의지가 결국 거대한 권력의 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진실은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